소비자는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윤석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그대로 방치해도 버렸습니다. 걔들이 온갖 불법을 해도.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잡기 법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노총에 대한 공격들, 그 다음에 주사파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지지도가 꽤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민노총, 주사파에 대해 약하게 공격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지지율 핵심 및 회복의 비결입니다. 이번 선거 우리 그거를 이길 수 있어요. 다행인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역할을 했습니다. 정광 목사님도 역할을 했고, 저도 청와대 대통령 핵심 관계자한테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저희랑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이번 데이터로 본 그 총선 전망, 저는 그 선거 중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여론조사니까, 물론 요즘 여론조사 부정한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보면 추세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선거 앞두고 제가 가장 유심히 보는 여론조사 지표는 이번 총선을 어떤 선거라고 보느냐는 항목이 있습니다. 갤럽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쯤 합니다. 뭐냐면은, 자,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견제가 우선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건 정부 여당이 잘못된 사람들이 견제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잘하니까 그 정부를,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을 지원해야겠습니까? 국정 안정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파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야당 견제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게 정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과거에 21대 선거에 보세요. 21대 선거는 파란 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견제인데, 지금 최근 볼까요? 최근에는 보면 이 정부 여당 견제가 50%, 지금 최근에는 약간 비슷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는 주사파 공격을 해내면서 지금 여기에 역전되거나 거의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선거가 그렇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은 지금 미래를 보시는 분이니까 200석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미래를 보시는 분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깜짝 놀란 게, 윤석열 대통령을 뜬금없이 2020년 1월 달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딱 내세웠잖아요. 그때 아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90%는 박근혜 탄핵에 안타까워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박근혜 감옥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면 선거 책임자였잖아요. 아니, 그 수사 책임자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내내는 건, 그건 절대로 제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꿈에 보여주도, 아이고 하나님 꿈에 이런 거 보이지 마세요,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그거 순종해서,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몰랐을까요? 내가 다 알았을 거예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 그때 수백만 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90%는 박근혜 탄핵, 여자 혼자 있다가 탄핵 때가 쫓겨나가고 있을 때 안타까워 나온 사람들인데, 감옥 가서 박근혜 보고, 근데 그 자리에 대고 윤석열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지자가 한 일이고, 저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데이터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200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건 선지자가 하는 목표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200편 할 수 있을까 애써보는 거죠. 애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이 없이 하나님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잘 되나 두고 보자면 하나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시는. 근데 저는 200석은 진짜로 저는 고백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귓거리 만나시면 알 거예요. 걔들 지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 쉽지 않아요. 역대 선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문재인이 왜 40%냐? 끝까지 자기 지지층이 누군 줄 알고 자기 지지층을 끝까지 그를 붙잡았습니다. 보십시오. 문재인이 지금 29%가 이때가 우리가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말고는 문재인이 끊임없이 45%, 70%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평균 52%에서. 근데 여기 보세요. 호남이야 뭐 다 알겠고 연령별로는 3, 40대.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우리가 이긴 건 30대를 나눈 거예요. 윤석열이. 그나마 그래도 24%를 이긴 게. 그 다음에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라는 게 뭡니까? 그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 칼라는 이제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직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기술직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에,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지금 좌파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손은배 목사님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여러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면요. 이게 정광 목사님 얘기 중에 이게 선거 이야기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40분에 끝내라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치심 받지 못하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쪽으로 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도 안 받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좌파도 대부분 다 그쪽으로 갑니다. 좌파는. 그 차라리 이 세속적인 그러니까 선악과는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타락한 이래로 인간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도록 경향이 있는데 화이트 카드가 그렇어요. 얘기해 보면 보세요. 선거란 이거거든요. 문제는 정확하게 안다는 게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을 고도센터. 중도층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우리는 이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300만, 600만인데 이 사람들 중도층 아닙니다. 우리 표 찍은 사람들은 전부 핵심적으로 강철 보수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핵심은 뭐 그러니까 적이 누구냐를 보다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찍어야 될지를 설명해야 되면 이건 기본 선거 얘기니까 문제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 지지층 아까 여기 누구라 그랬죠? 20, 30대, 3, 40대 그 다음에 호남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화이트 칼라. 이들을 그 화이트 칼라 쪽으로 민노총이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이야기했어요. 호남 대대적으로 일자리 만들고 거기에 아주 돈 쏟아부었잖아요. 호남에. 그리고 장차관들 전부 호남 다 썼잖아요. 왜? 호남 자기 지지층 확대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 40대 그 소득주도 성장 중에요. 72시간만 일하는 52시간, 주 50시간 이게 누구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까? 비정규직이에요. 지금 일자리가 안정된 사람일 거예요. 연봉 1억짜리 일자리 안정된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52시간 더 일하려면 거의 200%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혜택이에요? 민노총 핵심 지자들의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확하게 저걸 한 거예요. 제가 이 다른 비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그러니까 집권이 아니죠. 그 대통령 후보되고 초기에 어디로 갔습니까? 후보 되자마자 호남 갔어요. 호남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찾아갔어요. 그 누가 시키냐면 이준석하고 김정은이 시킨 건데 제가 그래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29%까지 2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된 거냐고 캠프가 날릴 때 제가 좀 약간 자랑하면 제가 장재훈을 불렀어요. 제가 이제 뉴라이트도 잘하는 후배라서 장재훈을 불러서 너 이대로 선거하면 망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선거 후에 때 자기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윤석열이 어떻게 가는지 두 개를 보여줬어요. 이재명 후보가 되자마자 어디는 호남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층한테 이야기하고 문재인의 정책을 나는 그대로 다 받아 안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선 지지층을 안심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을 보여줬어요. 가자마자 처음에 호남 가고 노무현 찾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지지층은 저거 우리 후보 맞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가라? 당신은 보수로 돌아라. 대안을 제시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장재원이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후에 어디가 나왔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공격하면 선제 타격하겠다 했죠.
그 다음에 멸콩이라는 거 있죠. 뭡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멸치하고 그때 뭐 그런 멸공 그걸 금기였는데 그거로 보수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했습니다. 뭐 제가 맞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기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핵심 지지층은 좌파는 왼쪽으로 가고 우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김기현이든 국민이 정신 나간 놈들은 무슨 대표만 되고 책임자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호남으로 가서 기어가요. 그리고 또 노무현한테 가가지고 거기 표 줍니까? 호남 전체가요. 그러니까 전북, 전남, 광주 이거 다 쳐서 전체 우리 지지표 몇 표인 줄 알아요? 많이 받아야 30만 표입니다. 최고로 많이 받아 30만 표라고. 이거 받으려고 그 미친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태풍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열기가 뜨거운 데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북극에 가서 태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진 열기가 뜨거운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하면 누가 받는 거야? 민노총 애들이 혜택 받죠. 그 다음에 양대 지층 폐기하면 이것도 혜택 받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확하게 자기 지지층이 누군지를 알고 지지층에게 분명하게 호소했다. 그래서 40%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예, 21대 총선이 어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국정안정 속에 저기 보면 지역별로요. 총선 첫 일주일 전에 저게 지금 며칠 전에 여론조사 발표 금지죠. 14일 전인가요? 보름 전인가요? 전에 갤럽인데 서울 58, 인천, 경기 60, 충청 58 저 정도였어요. 대우경북 빼고 저게 선거였어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요. 20대가 55, 30대 70%였습니다. 40대 69%였어요. 심지어 50대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60대에서 이기고 50대에서 이겨서 40대에 경쟁하거든요. 우리는 주로. 근데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보수는 나이가 많냐? 젊은이가 없어서 틀렸다. 틀린 얘기입니다. 서로 주력군이 달라요. 좌익은 20대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현실 말고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꿈꾼다는 건 대부분 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뭔가 험한 것을 꾸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현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좌익은 20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30대, 40대로 올라갑니다. 우익은요. 지금 60대가 주력인데 왜 주력이냐면 주력군이 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나라잖아요. 내가 열심히 세금 내고 만든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60대들이 운동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60대 어떻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좌익과 달리 그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차비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60대는요. 지금 60대는 아마 40대와 건강이 비슷합니다. 과거에. 건강해요. 지금 아마 노인정에 가면 70대 중반 가면 어린애 취급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물통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노인정에 가면 80대 중반쯤은 돼야 이게 내가 어른이다. 요즘은 또 좀 되면 90대 돼야 될 거예요. 그만큼 건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운동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6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부분 다 현역에서 은퇴해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운동은 60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60대 요즘 똑똑하잖아요.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위기에 빠졌으니까 나오잖아요. 대신 뭐합니까? 우리 운동은 60대에서 어디로요? 내려가는 겁니다. 50대로 40대로 내 자녀부터 훈련시키는 운동. 그래서 서로 운동의 주력군이 달라요. 그러니까 20대 없다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원래 운동이 그런 거라고. 좌파는 20대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 모르는 애들한테 시작하는 거고 우파는 아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 40대, 50대를 만나는데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문재인 때 50대에서 저렇게 졌다.
저게 지금 파란 게 정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잖아요. 그 맨 끝에 보세요. 49% 총선 직전에 그러니까 정부 여당 후보가 문재인 때요 49%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당 후보가 견지위에서 39%. 근데 저대로 나왔어요. 저게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1,434만 5,425표 49.91%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선의 갤럽이 이거 가지고 장사 많이 하죠. 총선의 갤럽이 정부 여당이 당선된 날 49%였잖아요.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왔어요. 많이 졌지만 우리는 42% 지난번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탄핵 때 우리가 24%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지방자치선거대도 서울에 한 곳에 전부 24%입니다. 근데 지금 42%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보수는 회복됐고 이제는 중도 잡아서 200석 만들 때예요. 그래서 지난번 졌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원이냐 견제냐, 국정 안정이냐 견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황교안 대표 외전자를 좀 보면 이게 지금 이 황교안 대표는 저는 이 황교안 대표한테 선거 전략을 제가 만들어 줬는데 황교안 대표 거꾸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유승민 쪽하고 만나가지고 유승민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선거를 보면 어떻게 하면 지는지의 실패의 교과서입니다. 그 딕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실패한 캠페인은 핵심 지지층 설득 없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층은 어떻게 공략하냐면 중도층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중도층을 끌고 옵니다. 트럼프가 제일 처음에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핵심 지역에 첫 번째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드리겠다 했어요. 미국이 청교도 나갑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못했습니다. 그건 종교 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썼어요? 해피 하더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랬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주겠다 했어요. 그건 누구를 겨냥한 전략입니까? 미국의 보수층인 기독교를 정확하게 핵심 타겟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요. 그 멕시코에다가 장막을 쳤죠.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의 러스벨트 예를 들면 공업지대가 지금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 백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다 해가 그 두 가지로 이겼어요. 그래서 중도층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황교안은 중도층 쫓아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재명이 코로나19로 100만 원 준다니까 황교안은 1인당 5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2인 가구면 100만 원이고 3인 가구면 150만 원, 400만 원. 4인 가구면 200만 원이 돼요. 레이스를 한 거죠. 그런데 선거에 기본적 금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공약도 누가 잘할 것 같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그래서 상대편이 잘할 것 같다면 그거 우리는 말 안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슈가 되면 어디로 표가 가겠습니까? 야,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코로나19 보조금이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잘 줄 사람한테 표를 찍겠죠. 그럼 그 잘 줄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대통령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다수당도 누구예요? 저들이에요. 그러면 이 공약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러면 100만 원을 가장 잘 줄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까? 황교안입니까? 문재인이에요. 그거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황교안은 저거 했다. 네. 그리고 저 5.18 기념식 가는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좌파의 낡은 젖을 베끼고요. 그 다음에 광주차전 미래당 그동안 상처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황교안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공천관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거 뒤집고 난리가 되게. 그럼 뭐가 생각났습니까? 과거에 그 누굽니까? 김무성이 연꽃다리 앞에 도장 들고 나르자. 그러니까 김무성하고 이것도 멍청한 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광고 전문가들이 그냥 광고 쓰면 안 돼요. 정치랑 좀 달라요. 아니 도장 들고 나르샤를 그 당시 뭡니까? 도장 들고 나르는 그런 광경을 형상화해서 광고했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 보수 진짜 여러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나가서 찍고 싶겠어요? 내부에 저렇게 싸우는데 한 놈은 도장 들고 나르고 그거 광고로 쓰면 안 돼.
근데 병신들이 저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어떻게 그 뭐야 이 황교안 공천인 시끌벅적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천 순서 다 바꾸고 난리를 보겠잖아요. 그게 다시 내가 분열을 했죠. 지난 선거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한 거예요. 우리 기독자일당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0.229% 얻었죠. 그래서 한 10몇만 표만 더 얻었으면 우리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21대는. 근데 지난번 22대는 11만 3천 표가 빠졌어요. 우선 첫 번째는 선거 3일 앞두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 3일 앞두고 박형주라는 친구가 나와서 선대본부장입니다. 이번 총선 큰일 났습니다. 예, 쟤들이 지금 180석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있어서 여의도 연구원에는 자체 여론조사 기계가 있고 여론조사를 매일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핵심에 해봤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에 있어서 알거든요. 여의도 연구원 제가 상근 부원장 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대로 보면 이번 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지자들, 우리 표 찍을 사람 중에 상당수는 미래통합 다 겹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쟤들이 180석 얻는다니까 표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찍을 사람들 상당수가 절로 넘어갔어요. 그나마 지금 이 51만 3천은 저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찍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지자 굉장히 많은 거예요. 50만 명이 있으니까. 여기 10배만 튀기면 500만 명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황교안이 정광 목사님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도 백기통합했죠. 박근혜도 선거 며칠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김문수 대표가 판단 착오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조원진하고 합당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말렸거든. 가지 말라고 3일만 기다리는 대로 말리고 그냥 합당하다가 나중에 또 비례대표 안 주니까 또 티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에 이 2019년도에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 보기에 우리 지도자는 감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지도자는 김문수나 김승기 원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판단 못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가겠다는 그게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 우리 졌습니다. 자, 자유통일의 시간 빨리 해야 되겠네요. 22대 총선 전략이요. 총선 전략 기조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현재 자유마을 지지자들이 우리가 얻은 게 한 380만 정도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서명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투표장에 끌고 가면 몇 표일까요? 10%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10명 보낼 수 있습니다. 10명. 그냥 한 명도 안 보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저는 물론 비례대표 안 갈 겁니다만 우리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남자로 지금 누굽니까 장경동 목사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학성 성깔 있잖아요. 야 헌법이 틀렸어.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황장군 같은 사람 들어가서 야 국방부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3명 4명만 싸우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뽑아놓은 자유마을 서명 받아놓은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제 전략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만 우선 악착같이 전화하고 우선 뭐 해야 돼요? 우리 서명에서 관리 안 하는 사람들 말고 계속 전화하고 그다음에 문자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카드 넣어서 보내줘야 돼요. 우선 이 사람들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게 왜 우리를 찍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내용을 가르쳐 줘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20%까지 좀 가면 좋죠. 그 다음에 지난번 홍준표가 얻었던 24% 이게 이제 정통 보수의 핵심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좋다. 그럼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다수당 될 건데 근데 거기까지 목사님은 100석까지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신앙의 문제라서 즉 미래를 모르니까. 자, 어떻게 보수를 결집할 것인가. 우리 지지층을 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이. 그 다음에 적이 누군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신앙과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전부 한 목소리로. 지금 이 교육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얘기를, 김종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정광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내용은 아니니까 이 내용 다 공유할 거예요. 우리는 비밀 없어요. 다 공유할 테니까 이걸 그대로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한 목소리로. 모든 공격을 이번에는 민노총, 그 다음에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뭘 하자? 주사파 구속시키겠다. 누구의 주사파 대표 누구의 문재인, 이재명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민노총 저놈 새끼들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데 저거 민노총 우리 해체시킨다. 그 다음에 운동권들 옛날에 나처럼 전대협 주사파분들 전부 앞으로 정치에 시도 안 보이게 하겠다. 여러분 요즘 한번 국회 대정부 질문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대정부 질문입니까? 정책 질문 하나 없고 온통 지금 왜곡하고 대한민국 망치는 얘기만 하고 이 속 터지죠. 우리 속 터지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외부의 적에게.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따가 이렇게 나중에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잘 정리해놨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언어로 말로 쓰면 돼요. 제 말로 쓰지 말고 여러분 말로 써서 이거를 다 이제 머릿속에 넣었다가 외치는 거예요. 간첩 소굴됐다. 이거 뭐 몇 번 봤자 근데 사람들이 기억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계속 민노총 왜 간첩 여러분 인번호입니까 신번호입니까? 그 민노총 조직 쟁의 이게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민노총의 130만 조직을 장악하고 이거를 투쟁으로 내모는 조직하고 투쟁으로 내모는 핵심인데 이게 지금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뭘 했습니까? 북한이 지령했잖아요. 그 이태원 사태 터지니까 국민이 죽어간다.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그거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에 투쟁 현장에 그대로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첩의 핵심의 소굴이에요. 이거 지금 없애자는데 여기 우리 국민들 동의할 거예요. 내용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교육시킨다. 누구를 교육시킨다. 유권자를 교육시킨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이번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사명은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는 거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곳곳에서 가로막고 있지 않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얘들 운동권 정치를 도려내야만. 여러분 이 말 맞잖아요. 운동권이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계급투쟁론인데요. 이게요 인간의 속에 있는 우리는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는 발전해 왔는데 저들의 공산주의 가정의 저주의 사상이 계급투쟁론인데요. 이거는 서로 계급을 투쟁하고 상대편을 죽임으로써 역사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빼앗아야 역사가 발전한 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 운동권이 가 있는 곳은 협력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공격만 있어요. 국회가요 물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서로 토론해야죠. 국회란 그거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도 다르고 내 아들도 다르고 내 딸도 다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공통점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운동권 들어서면서요 전부 저주하고 공격만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거 운동권 정치거든요. 이거 척결하자면 대한민국 장래가 없어요. 이번 선거 뭐 하는 선거라고요? 운동권 제대로 도려내자. 그리고 대한민국 망치고 가만 보내자. 그건 누가 할 거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유가치는 이거는 좀 한 목소리로 반복해 외쳐야 돼요. 이거 가장 잘한 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메시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후보 자유통일당 찍으면 주사파 척결해서 대한민국 좋아지고 문재인 저희들 찍으면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도에 7가지 문재인 탄 7가지 사유 그거 매일 반복하면 돌아요. 그렇게 결국 국민을 깨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사파 척결, 그 다음에 운동권 정치 최철, 민노총 제거 없앤다.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이 그 일을 한다. 요거로 가자는 거예요. 자유통일 그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 더 보태면 뒤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역구는 당선 가능한 보수 후보 찍으세요. 지역구는. 그러니까 지지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누구 찍으라는 얘기예요. 국민님 찍어요. 우리 후보 말고. 제가 있는 서대문 말고는. 그 다음에 비례는 여러분 자유통일을 찍으세요. 야, 자유통일 찍으면 어떻게 했는데 보수 분열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동안 보수가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투쟁성이 없었어요. 저 주사파 앞에만 가면 꼬랑지를 내고 자잘자잘자잘 됐어요. 여러분 저들 주사파 척결하려면 모든 전쟁에는 선봉 부대가 있습니다. 이 적진을 앞서서 치고 나가는 부대가 있어요. 우리 보수는 선봉 부대가 없었어. 좌파는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통진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잖아. 그래서 계속 우리 국민을 왼쪽으로 끌고 갔잖아. 그럼 우리는 왜 선봉 부대가 없냐? 선봉 부대가 있어야 투쟁하고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자유통일을 찍는 건 뭐예요? 보수를 강화하는 거예요. 투쟁력을 높여주고 무기력한 보수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례는 자유통일당 찍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보수를 강화해서 저 주사파를 척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얘기. 이번 선거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선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디파인한다고 해요. 정의한다. 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을 정의하고 이번 선거를 정의하라는 거예요. 운동권 정치 망치다. 그 다음에 다시 대한민국. 여러분 운동권 정치 망쳤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리한 거를 여러분 언어로 좀 만들어 보세요. 이거 다 들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에 대해 설명을 잘해야 돼요. 지금 저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자유통일 극우 꼴통 보수라고 해놨어요. 자유통일당 어떤 정당이냐? 정의해야 됩니다. 투쟁하는 광화문 애국정당이다. 그 다음에 2019년 10월 혁명을 이끌었고 이건 뭐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집권을 저지하고 윤석열 정부를 만든 정당이다. 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한 설명 있죠. 네? 만약에 우리가 2019년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당시 국민의 미래통합당 얘들은요 윤석열 문재인 정권에 전부 꼬랑지가 다 들어가지고 보수정당 애들은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싸우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 투쟁의 정신을 불러일으킨 게 누굽니까?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디로 코너를 몰았습니까? 29%까지 코너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누가 줬어요? 우리가 줬습니다. 광화문 애국정당이 첫 번째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줬고 두 번째로요. 저들의 가장 중요한 후보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은 우리가 만든 정권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주도하는 보수 선봉정당이다. 보수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봉정당이 필요하다. 앞장서 싸우는 정당이 필요하다. 좌파는 누가 있나? 정의당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 통진당이 있었다. 그리고 우파에는 자유통일당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계속 얘기. 그 다음에 애국자들의 정당이고 사상과 신념 조직으로 무장됐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공동으로 그렇죠. 자, 광화문 보수혁명의 주력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80%인데요. 여러분, 문재인 주사파 반공투쟁은 우리가 내력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잡지예요. 1923년도면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6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당시 전 세계 아까 이야기했던 지식계들은 주로 어디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배반되는 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식의 저주입니다. 저도 그 길로 갔으니까. 그런데 당시 전 세계 지식계가 러시아 공산혁명에 황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 당부당에서 왜 공산당은 망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맨 먼저 어디에서요? 신의주 학생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반공의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46년도는요. 함흥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한 반공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이 소련에 대해서 대규모 시위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2019년도 광화문 애국투쟁은 뭐예요?
이승만과 우리 건국 당시의 반공투쟁을 개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왜 기독교인은 절대로 공산주의 같이 못 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선봉투쟁비리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에 투표하는 건 뭐라고요? 보수를 강화하는 거다. 왜? 보수에는 그동안 투쟁 못하고 좌파들 줄줄이 깨졌잖아. 이제 투쟁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수를 오히려 강화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죽기 살기 설명해야 돼요.